제가 판사라면 네. 저 무기 줄 것 같아요. 엄청난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이례적으로 내고 있는 것 네. 이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예. 선거 개입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정성이에요. 그 공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네.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내도 다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파기 자판은 말도 안 돼. 탄핵 각각 2탄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취임 사례금 이런 거였나 봐요. 날짜도 그렇고 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또 변명을 하려나 참 상식이 통하는 시대는 언제나 올려나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 두 부부는 재판받을 일이 앞길이 구말리예요. 8만 대장경 첫 페이지도 아직 안 넘어갔다라고 생각해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24일 목요일 아침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잠시 후에는 또 정치용장 시간이 있어서 김영남, 장윤선 두 분과 재밌는 정치 토크 이어갈 거고요. 그 전에 먼저 신장식 의원 그리고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두 분 다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시니까 또 요즘 워낙 정치 관련된 또 법적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법적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 뭐 기소된 것들 이런 것들 나중에 보면 기소됐다 뉴스는 많은데 도대체 한 2, 3년 지나서 그 판결 나올 때 보면 또 형량은 또 굉장히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막 뉴스되고 있는 것들 고 사안들은 과연 어느 정도 형량 나올지도 한번 오늘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네, 왜 목소리가 이렇게 갈라지셨을까요? 잠시 전에 내란대행 한덕수 씨가 시정 내란대행 연설을 한덕수. 하러 온다고 해서 네. 내란대행 사퇴하라라고 소리를 좀 질렀더니 너무 감정이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는지 좀 세게 질렀네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국회도 이제 목소리 좀 크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럼요. 네, 뭐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양문석 의원. 의원이라든지 또 조국혁신당엔 우리 신장식 의원께서 그 역할을 좀 해주셨군요. 네, 제가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선에는 따로 이제 후보를 내지 않으셔서 네. 이제 야권 같이 이제 힘합쳐 가자는 이런 이제 컨셉이신 거죠? 그렇죠. 예. 저희들이 야권 단일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자. 네. 민주당 후보 결정 나면 조국혁신당 후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돕시다. 네. 이렇게 조국 전 대표가 자필 편지를 또 당원들에게 네. 보냈죠. 저는 의원님이 이제 나오신 줄 알았는데 대선.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네. 친구들도 그런 연락을 하기도 하고 나오시지. 그랬는데 네. 그 더 큰 대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이거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네.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당내에서 얘기를 해왔지만 그렇습니까? 외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이제 그렇죠. 또 패를 쪼는 모습을 또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네, 여튼 우리 신장식 의원 함께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전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우리 김정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정민 변호사께서도 뭐 미디어 노출이 워낙 최근 한 1년 사이에 많으셨죠. 그러게요. 근데 예. 뭐 저희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 자, 오늘 김정민 변호사도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 하여튼 법적 이슈들 좀 잘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떤 사건 맡으셨는지 설명해 주셔야죠. 박정훈 대령. 네, 네. 박정훈 사건 이제 대령 맡으셨죠. 그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 많이 이제 언론에 네, 나왔었죠. 네. 하고 윤석열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법률 대리인 역할도 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영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속보들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부터 먼저 소화 좀 하고 넘어갈까요? 예. 아니 오늘 그 목요일이라 대법원 판결 나온 날이어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확정 판결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에 앞서 이 검찰발 뉴스부터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속보인데요. 이 검찰이 전주지검이 그 사위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요. 네. 뇌물 혐의라고 하면 어떤 뇌물이죠? 그러니까 이 문다혜 씨의 남편 전 사위 서모 네. 씨를 그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이 됐는데 네. 그게 아주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취업을 뇌물로 받은 거고
그거를 이상직은 뇌물로 준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네. 쉽게 얘기가 잘 안 돼요. 그게. 네. 법리가 복잡해서.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은 그렇게 본 거여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기소를 했고요. 이 문다혜 씨와 전사위 서모 씨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 그러니까 처분을. 일반적으로는 그냥 네. 뇌물이라고 하면 어떤 금전적 이익 같은 네. 거를 안겨주고 난 또 다른 이익을 이제 받고 이런 것들이 네. 보통 이제 뇌물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전사위 서모 씨가 채용이 됨으로 인해서 네. 이제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한 2억 2천 정도를 받았어요. 이게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에 간 뇌물이라고 본 거죠. 원래 왜요? 딸부부의 생활비를 대주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부부가 딸의- 급여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 돈이 안 안 나가게 나갔으니까 됐다. 이게 뇌물이다 이렇게 네. 봤던 게 검찰의 논리였는데 네. 결국은 꽤 오래 이 사건을 끌었는데 네. 오늘 기소를 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요 기소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좀 무리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셨었죠. 예,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그 이미 결혼해서 각자 별산으로 각자 살고 있는 거예요. 독립각으로. 독립각으로 살고 네. 있어요. 근데 그분이 월급 받은 거를 원래는 독립해서 살고 있는 사람 자식들한테 돈을 뭐 2억 이상을 생활비를 줬어야 되는데 생활비를 아꼈기 때문에 줘야 될 생활비를 아꼈기 때문에 뇌물이다. 곽상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곽상도 아들 50억은 거기는 거기는 뭐예요? 거기 독립가구. 거긴 독립가구고 네. 여기는 독립가구가 아니야? 하여튼 중고등학생이에요? 용돈벌이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용돈 주던 걸 안 주게 돼서 결국 그게 경제적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그래, 직접 급여를 받은 두 부부는 네. 불기소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요. 두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네. 뭐야?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근데 이 기소가- 사건을 꽤 오래 끌었잖아요. 네. 이 주역이 이창수죠, 이창수. 아, 지금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 네. 이창수. 그 이타임에 기소를 한 건 뭔가 그 예, 중앙지검장의 뭐 의중이 지긋지긋하죠. 반영됐다. 예, 원래 전주지검에 있었고 사실 네. 전주지검장이 뭐 검찰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중앙지검장으로 그 다음 곳으로 가기 어려운 자리예요. 네. 근데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갑자기 이 수사를 하죠. 네. 조국 전 대표도 소환했어요. 그래서 전주지검에 출석도 했습니다. 네, 그랬죠. 예. 네. 아. 그랬다가 중앙지검장으로 그 전격적으로 픽되고 네. 마지막까지 뭐라도 하나 하시고 싶은가 봐요. 검찰에서 그렇게 좀 뭔가 열심히 뭘 하면 확실히 승진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코스를 타기도 합니까? 무리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하명 거예요? 수사 잘하는 사람이 쭉쭉쭉 그 권력자의 하명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뭐 검사들 사이에서는 쭉 있는 네. 거니까. 요건 그럼 이제 재판 가면 요거는 뭐 당연히 무죄로 뜰 것이다. 저는 이거 법리 구성 자체 어떠세요, 김 변호사님? 저도 좀 황당하긴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게 내밀한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그 디올백과 비교해봐도 좀 너무 좀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닌가. 뭐 도대체 직무 관련성을 그렇게 좁게 보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또 굉장히 넓게 보는. 그리고 그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영전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담당하는 분들이야 법리 구성을 해서 구성 요건에는 맞추겠죠. 네. 근데 지금 우리 법조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상식과 괴리된 법 기술자 같은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뭔가 가치 판단하고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보면 네. 쉽게 답이 나오는 건데 이걸 전직 대통령의 이 문제를 어떻게 파가지고 결국 성공했죠. 이제 전직 대통령께서는 뭐 그 비서실장 할 때도 여러 건의 문제가 됐었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고 수사도 받은 적이 없는 나름대로 이제 청렴했던 분이라고 알려진 분인데 네. 이분을 결국 정치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지금 곤경에 처한 이유 중에 하나 아니냐. 상식적인 법 적용을 하면 그냥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 기술 잘 동원해 갖고 상식적이지 않은 걸 이렇게 잘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큰 성공의 꽃길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다룰 때 네. 그 무색투명하게 누군지와 관계없이 똑같이 처리하면 그것을 공정하다고 보는데요.
이 정도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하면서 여러 명을 이렇게 불러대고 조사한다. 네. 다른 사건 다 그렇게 하면 도대체 몇 건이나 검찰이 처리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살인 사건도 그냥 훌러덩 넘어가는 게 우리 현실인데 너무 형평이 안 그러니까 이제 맞는다는 앞으로 거죠. 그 회사 업체 네. 사장님들은 네. 월급 줄 때 그분의 장애인의 직업을 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자칫 내가 월급 주는 것이 뇌물이 될 수 있다. 이전에 혹시 이 직원이 다른 부모들에게 용돈 받았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한번 잘 그거 따져봐야 잘 따져보셔야 된다. 되고 그다음에 네. 우리 조민 조국 요걸 보면 이제 그 총장님이 장학금 줄 때 아버지 직업이 또 뭔지를 잘 따져봐야 구민 씨도 되고 얼마 전에 판결이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어제 벌금형 확정이 됐죠. 예. 수지 씨. 예. 벌금 1,000만 원입니다. 그냥 국민 일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보면 아니 그런 식으로 털면 안 걸릴 사람 있을까요? 그 조국 대표처럼 그런 식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네. 현미경처럼 보면 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범죄를 우리는 몇 건이나 저지르고 살까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네.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라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절차와 똑같은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뭔가 이제 피리 받으면 검찰이 피리 받으면 그냥 지구 끝까지 그 땅 끝까지 쫓아가는 이런 네네네. 식의 좀 수사는 그만해야 된다. 그거는 근데 진짜 사위가 이게 기소안 된 건 약간 좀 신기하긴 합니다. 사위 부부는 그 전 사위야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는 X 사위인데 X 사위. 관련해서 설명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네. 이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상직을 기소함으로써 어쨌든 이제 형벌권 행사의 목적은 달성이 됐고 가족 관계인 점을 고려해서 두 사람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래요. 이렇게 설명이 있었고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라고 했고 이제 윤건영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전주지검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소환 하여튼 응해라 뭐 이런 식의 그걸 했었고 뭐 응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좀 났었는데 네. 막상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과 함께 서면 답변서를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당시 기록을 좀 확인하려고 대통령 기록관에 열람 신청까지 해가지고 네. 이 당시 상황을 조금 이제 재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그거를 와중에. 전주지검도 알고 있었는데 그 답변도 받지 않고 난데없이 갑자기 기소가. 벼락 기소를 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요거 이제 속보로 좀 전해줘서 먼저 하나 좀 전해드렸고요. 예. 관련이 아니라 이제 이 법 관련된 또 다른 속보가 하나 있죠. 예, 손준성 오늘 검사. 그렇습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한 예. 손준성 검사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심에선 유죄였고 네. 2심에서는 아마 무죄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예, 이 된 사건 건데.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예. 하면 이 손준성 검사장이 21대 총선 직전 네. 그러니까 2020년 한 4월께에 네. 이제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그 텔레그램 메신저로 이 당시에 그 김웅 이제 국민의힘 후보였어요.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고 네. 이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치인들 좀 기소 좀 해라. 그러니까 당시에 범여권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당시에 뭐 민주당 관련된 인사들 뭐 그다음에 뭐 최강욱 전 의원 뭐 유시민 이사장 등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야 이거 좀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내용들을 주고 받았다. 고발 네. 사주가 있었다라고 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는 일단 뭐 선거법 뭐 비밀 누설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비밀 누설 혐의가 인정이 돼서 유죄가 났고 네. 2심에서는 그것도 뭐 딱히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무죄가 났는데 네. 그게 확정이 된 거예요. 대법에서 확정이 예. 됐고요. 요 사건은 워낙 또 신장식 의원께서 많이 좀 팠던 그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작년 12월 달일 거예요. 그 예. 2심 무죄 나올 때 예. 판결문이 되게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예. 손준성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음.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고발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언급됐었죠. 예, 그 제3자가 네. 윤석열 총장. 거기 명시가 돼 있어요. 예,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라고 예. 했고 그거는 이제 손준성이 당시 수정관실이잖아요. 수사정보 네. 옛날 말로 하자면 수정관실인데 범정
이쪽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원래 네. 그 직책이 네. 그 위에 그 검찰청 차장이 있어도 차장한테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바로 총장에게 직보. 직보하는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3자의 개입 가능성, 고발을 해라라고 고발장 작성을 한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은 윤석열 말고는 설명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손준성이 그러니까요. 당연히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걸 했을 텐데 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도 그렇게 밝혀낸 내용이고 그런데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는 안 했죠. 한 번도 안 한 적이 했다. 없어요. 그러니까 네. 좋아 그래 우리 그 법원에서 결정했으니까 존중합니다. 네. 그러면은 묻고 더블로가 윤석열 수사하라고요. 음. 안 하면 안 되지. 법원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민재는 할 수 있겠죠, 뭐. 해야죠. 민간인에 불과한데. 네. 자, 그렇게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이 됐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죄는 물을 수는 없겠네요, 손준성에게. 뭐 다른 여죄가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이거 기소됐던 부분은 다시 하긴 어렵죠. 이제 뭐 다른 또 무슨 증거가 나온다 또는 다른 혐의가 나온다면 뭐 달리 들여다볼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3자의 개입 여부를 차치하고 어쨌든 뭐 고발장이라든지 수사 관련된 정보들을 주고 받았다라고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무죄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좀 증거가 좀 답답합니다. 부족했던 건가요? 검찰이 네. 제대로 그 공소유지를 했느냐는 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말한 상식에 반하는 네. 검사가 왜 그런 짓을 하죠? 상식적으로 보면 검사는 고발장을 받아도 수사를 하는 사람이지 왜 고발을 고발장을 왜 자기가 고발장을 쓰죠? 고발 좀 하시라고 이렇게 네. 그리고 준 거죠. 그것이 또 정치인과 연결돼 있는 매우 국민 상식에서 보면은 정말 못된 짓이고 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치더니 결국 무죄가 됐어요. 음. 국민들은 큰 줄기를 보는 거지 세세하는 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사법 불신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누구는 결국은 저런 나쁜 짓을 했는데도 무죄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약한 것인데도 고초를 겪고. 네. 그리고 저도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기본적으로 왜 처음에 그런 짓을 하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검사라는 사람이 국가 공직을 들어온 거 있으면 그거 하면 공무원으로서 되는데. 공직에 있는 사람이 네. 무슨 뭐 협작꾼도 아니고요. 음. 그렇잖아요. 지금 고소 들어온 거 조사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사건이 많아가지고. 네네. 그런데 뭐하러 자기가 그걸 그 충동질을 해가지고 써주기까지 해가면서 이건 어떻게 그들이 살아왔길래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저는 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네네. 제가 이해가 되지 법조 않는다. 현직에 있는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짧으세요? 네. 아니 군 검찰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요. 무슨 고발장을 제대로 써주며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네. 수사 정보 획득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사회 부류와 어울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자체가 공정성 시비에 이미 휘말리게 되고요. 네. 수사라는 게 수단이 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잘못된 거죠. 더군다나 수사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그 사회적 생명을 네. 한 번에 그냥 그 뺏어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권력인데 그렇죠. 예. 그것이 절제되지 않고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용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 결국 그래서 지금 검찰이 단두대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일제 시대 때에 경찰이 그 단두대에 섰듯이 그렇죠. 지금 이 민주화된 나라에서 그 공백기에 어떤 군사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무너지고 그 짧은 공백기에 지금 멍뚱하게 그 군사 정권보다도 더 정당성도 없고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지금 검찰의 일부가 뭐 군사 정부 때도 모든 군인이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도 검사가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러나 한두 명 지금 나타나는 한두 명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예. 한두 명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손준성, 이창수 이 두 사람이 네. 윤석열과 그 검찰이라는 패밀리로 엮여진 거 외에 네. 그들에게 무슨 공익 목적이 있으며 아니, 근데 검찰은 예를 들어서 너무 과하게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아예 태만하거나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처벌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없죠. 없어요. 검찰청법이나 검사징계법에 보면 예. 징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징계의 사유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검찰총장이나
특수부에 가까운 사람들은 징계 안 받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엄하게 징계를 하죠. 최근에 이정현 검사장이라고 네. 윤석열 그 총장 시절에 검사 그 징계 올라갔을 때 추미애 장관이 예, 징계 예, 올라갔을 때 아 이거 징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얘기했던 이 검사장은 네. 결국 징계 받았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렇게 즉 윤석열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징계받거나 옷을 벗어야 됐고 기소됐죠. 이성윤 뭐 이런 분들을 다 기소됐었잖아요. 다 무죄가 되긴 했지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법기술 공소유지를 뭐 제대로 하지 않고 하면서 무죄로 끝나는 건데 이 그 사실 고발사주 사건에서 제일 국민들이 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는 저는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 손준성이 그 대장으로 있었던 그 범정 뭐 수정관실 여기 압수수색에 한번 갔다고요. 네. 압수수색 들어갈 때 그 한 달 전에 바꿨던 컴퓨터 전부 다 바꿨고요. 압수수색 들어가기 직전에. 네. 그리고 그거 막 때려 부수고 그 하드랑 외관을 다 갈아 끼우고 하는 게 네. 이걸 왜 추억을 남기려고 했는지 그 검사 한 분이 또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어. 그 증거가 다 공개가 됐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처벌받은 검사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2심에서 무죄가 났던 것의 핵심은 손준성이 김웅 전 의원에게 그 고발장 판결문을 보냈다라는 물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무죄가 난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판사님이 네. 굉장히 희한한 논리를 썼어요. 판사가요? 예. 텔레그램에서 네. 처음에 손준성 보냄으로 뜨지 않습니까? 네, 건너가도 최초에 보낸 사람이 네. 뜨잖아요. 네. 손준성하고 김웅 사이에 손준성 보냄이 있어요. 김웅 전 의원 건에. 근데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제3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아? 라는 논리로 무죄를 줬어요. 제3자가 그럼 누군지 그러니까요. 밝혀졌어요? 안 밝혀졌어요. 근데 다만 제3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 그러니까 무죄. 정말 희한한 논리였습니다. 그 가능성까지 배려를 또 해주시는군요. 아유 얼마나 배려심이 깊으신지 일반 국민들한테 그 정도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 판사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아, 근데 예를 들어서 JTBC가 이렇게 출연료를 드렸는데 JTBC와 우리 변호사님 사이에 제3자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 착한 일을 했을 수도 있잖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 이런 그렇죠. 논리인 건가요? 예. 참 착하십니다. 자,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두 가지 속보가 좀 있어서 먼저 전해드렸고요. 네. 다음 주제. 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대법원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바로 두 번째 심리를 열게 되는데 보통 이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뭐 막 세 번째 목요일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기일 지정해서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회부하자마자 바로 첫 기일 열고 오늘 한 2, 3일 만에 또 두 번째 심리예요. 이 속도를 내는 이유 뭐라고 좀 저희가 봐야 전원합의체 간 될까요? 것도 조금은 이례적인데 전원합의체 하자마자 바로 아주 합의기 빠른 진행하고 속도로 심리를 하고 있다. 두 번째 또 바로 또 하고 예. 그래서 엄청난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이례적으로 내고 있는 것 네. 이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예. 선거 개입이죠. 이거 선거 개입이라고 보세요? 예. 대법원에? 왜냐하면 예. 해석이 갈려요. 예. 그 대선 전에 무죄를 확정해서 예. 그냥 털고 가려고 한다. 아, 뭐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네. 갈려요. 그럴 가능성도 그렇게. 있죠. 예.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려고 한다. 이 파기 자판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라고 주진우 의원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예. 일은 없습니다. 네. 예. 이게 뭐 법률가로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희망회로를 너무 세게 돌리신 것 네. 같은데 네. 자, 그 무죄 확정을 한다. 네. 그럼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 이거 빨리 이렇게 무죄 확정하는데 선거도 끝나기 전에 대통령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대통령이 돼도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라고 구성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지지하거나 민주당 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죄거나 유죄거나 이건 정치 개입이다. 그렇죠. 그냥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하던 대로 하면 하던 되는 대로 거. 하면 되는데 네. 굳이 두 번에 걸쳐서 네. 전원합의체 기일을 진행을 했다. 이것 자체가
선거 개입 어느 쪽으로 가도 선거 개입이에요. 아, 그러면 일단 네. 이 전원합의체 보냈고 빠르게 심리를 진행한다라는 거는 최종 선고를 6월 3일 대선 전에 내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의도는 그렇게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뜻대로 안 될 것이다. 전원합의체 12명의 네. 의견이 하나로 모이기 어려워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저는 뭐 대체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그 행동 플레이는 네. 어느 쪽으로 가도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그런 저 의혹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요즘에 헌재 아. 공화국처럼 돼 있으니까 우리 대법원도 질 수 없다. 야 이것도 만약에 그냥 대통령 그냥 임기 시작해 버리면 이거 대법원에 중간에 계류돼 있는 거 이거는 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또 헌재로 갈 거고 그럼 또 주인공은 헌재님이 되실 테니 그러지 말고 대법원이 한번 빨리 결정 내려서 우리 대법원도 위상 한번 살리자. 요거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저는 매우 높다고 아, 요 생각하고요. 가능성도 좀 있어요. 저는 네. 헌재와 대법원 관계를 우리 김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앞자리 누가 앉을 거냐 가지고 다투는 관계거든요. 아, 의전서요. 아 헌재 소장이랑 대법원장이랑 대법원장이랑 아 자리 배치를 그래서 한때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의전 행사 있을 때 한 예. 번은 대법원이 앞에 한 번은 헌재가 앞에 이렇게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아, 신경전이 좀 팽팽하고 네, 팽팽합니다. 예. 그런데다가 소위 엘리트 대법관들 입장에서 보면 예.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그분들이 예. 속내를 추정을 해봅니다. 기존의 태도로 예. 향판 출신 문형배 재판관이 네.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를 지킨 수호신으로 등극하는 것, 그거를 못 본다. 저 단전 아래에서는 좀 부글부글한 게 있지 않으셨을까? 아, 아, 향판이라고 하면 이제 지역에서 이제 판사하시던 부산에서 분이 뭐 올라온 이렇게 오래 걸. 계시던 분이 와가지고 감히, 그래서 예.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어요. 향판 출신이라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재판관들을 빨리빨리 합의에 못 이르게 했어. 이런 식의 노골적인 비난성 발언도 법조계에서는 막 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단전 아래쪽에 뭐 그런 게 있었을 말은 것이다. 하지는 않지만 예. 뭔가 하여튼 꿈틀하던 게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말씀이시고요. 그 우리 예 변호사님께서 형평을 고려해서 말씀드려 보면 네. 저희가 형사 사건, 민사 사건 상고심으로 올려서 참 몇 건이나 그 파기를 시켰냐. 저도 지금까지 변호사하면서 두세 건. 네. 진짜 처음에는 쉽게 나와서 야, 이게 별게 아닌 줄 알았어요. 네. 안 읽어요, 기본적으로. 안 읽는 것 같아요. 아, 대법원에서 네, 변호사들끼리 대법원 판결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으나 이 표현. 네. 이거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읽지를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네. 판이 그냥 통과 의뢰로 기각시켰던 사건들이 하도 많은데. 고법에서 올라온 건 그냥 네, 어디나 다. 그냥 특히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안 바뀝니다. 네. 민사는 그나마 그런데 형사는 정말 잘 안 바꿔주거든요. 네. 심지어 형사 사건에서 2년을 끌다가 3년을 끌다가 상고 기각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검사가 상고했는데 네. 이런 일반 사건은 이렇게 다루면서 무슨 이재명은 특출난 사람이라고 올라가자마자 그 기록도 안 보고 그냥 전원합의체 해부해요. 보면 기록을 읽을 만한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도 꽤 방대한 기록일 텐데 네. 기록도 안 읽고 전원합의체 해부하는 게 어디냐고요, 세상에. 이게 그들의 논리로 따지면 이제 워낙 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이기도 하고 네. 1, 2심이 워낙 극명하게 글쎄요. 걸리기도 그것은 했고 헌법재판소는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네. 아, 대법원이 대법원이 할 할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 있는 사건과 국민적 관심이 없는 사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단지 하나 네. 선거 사건은 빨리 하라는 취지지. 예. 그것도 선거 사건을 빨리 하라는 취지에 허다하게 그게 훈시기정이라고 해석해 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키나 마나한 훈시기정. 아니 그거 좀 지켜달라고 할 때 안 지킨 사건이 한두 건입니까? 근데 이 사건만 그렇게 빨리 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정성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 그 공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네.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입니다. 다른 사건과 형평이 맞아야 그나마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거지. 네.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내도 다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 흐르듯 그냥 이 사건인지 모른 채 연구관들이 올린 보고서를 받을 때 이 네. 사건이 누군지 이재명인지 피고인 이재명인지 모른 채 이 사건을 봤을 때
공정한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이미 이재명인 걸 알고 찍어서 가지고 오잖아요. 이런 행동은 어떤 의도에서 비롯됐느냐 말씀하신 대로 양쪽 다 욕먹을 만하다. 그런 식의 관심은 네. 대법원이 베풀어야 될 관심이 아닙니다. 저희가 뭐 어떤 결론을 내도 욕먹을 거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어떠한 결론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우의 수. 저는 민사나 행정에서는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게 있어요. 예. 형사도 사실상 그 심리 불속행 기각처럼 운영되는 사건들이 태반이거든요. 네. 이 사건도 뭐가 다르냐? 이 2심에서도 충실하게 대법원 판례에 입각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때는 뭐냐면 대법원 판례 취지에 어긋날 때예요. 예. 그 인용을 잘못했을 때 파기가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잘 파기가 안 돼. 심지어 그 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결정을 했어도 네. 대법원 판결을 옳게 정확하게 인용만 하면 파기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적용을 잘못해도.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도 2심에서 기존에 내렸던 대법원 판결의 토대에서 1심을 거쳐서 올라온 사건을 무죄로 바꾼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충분한 심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대법원이 재검토할 만한 사건도 아니에요. 다른 기각이다? 사건은 당연히 네, 기각이 있을 상고 수 있고. 기각해야 맞는 네. 사건이죠. 그다음 또 다른 상고기각 가능성이 무죄 가능성이 하나가 네. 있고. 이제 그 상고 기각 무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다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고 네. 예. 그다음에 파기 자판 주진우 의원님이 주장하는 대법원에서 아예 확정 판결까지 예, 땅땅 확정 판결을 해버리는. 하는 예. 거죠. 파기 자판. 네. 그것도 이제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뉠 수 있어요. 그렇죠. 논리적 가능성은 쭉 보면 예. 네. 100만 원 미만이 되면 뭐 피선거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예. 100만 원 이상이 되면 피선거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중간에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대선 후보인데. 예. 그럼 어느 비상 후보 시점에 없어지고. 판결을 하느냐도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희망 회로를 세게 돌리시는 국민의힘 쪽에서 세게 돌리는 분들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내지는 파기 자판을 5월 10일이나 11일 즉 후보 등록일입니다. 네. 10일과 11일 이전에 해달라라는 예. 희망 회로를 엄청 저는 세게 돌릴 건데 그건 그, 불가능해요. 예, 파기 자판은 말도 안 돼. 탄핵 각하 2탄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게 뭐냐면 대법원이 그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판결한 게 중요한 판결이 있어요. 네. 국민의 선택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거든요. 우리 대법원이 내린 가치 있는 판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국민은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네.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건가?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어떤 지도자를 내가 선택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됩니다. 사소한 어떤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걸 가지고 네. 국민의 지도자 선택권을 함부로 침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번에 그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연장선상에서 보면 네. 이번 판결도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 기각 판결, 상고 기각을 한다면 그 판결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취지의 결정문을 오히려 써주지 않을까. 네. 보통의 상고 기각은 네. 기록을 다 봤으나 뭐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판결하고 말 텐데 이 사건을 정말 대법원이 헌법적 가치에서 바라다 본다면 네.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진보의 지도자든 보수의 지도자든 함부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지도자들을 네. 사법의 단죄로 국민의 선택권을 함부로 침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소한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사소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질렀다고 지금 이제 그런 거죠. 인정된 보면 거. 그게 이제 그렇게 예, 심각한 게 아니란 말씀인 거죠. 대법원 판결에서도 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엄하게 보면 네. 모든 토론은 할 수가 없게 돼요. 토론 자체를 왜 합니까? 네. 저 사람이 거짓말했느냐 거짓말하지 않느냐를 가리기 위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견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걸 보고자 하는 것이 토론하는 이유 아닙니까? 거기서 불거지는 사소한 말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과장도 있을 수 있고요. 오판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의도적인 약간의 왜곡도 있을 겁니다. 왜? 정치적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는 그러니까 것이지. 그 판단을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선 혹은 이제 이 빨리 판단이 나와야 된다는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는 빨리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져야 국민들도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거 아니에요. 충분히 정보가 주어져야 근데 이런 주장하실 저는-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선거로 못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 국민들이 네. 그 국민들의 지지가 네. 국힘 후보에 있다면 네. 그런 요구를 왜 하겠어요? 네. 이재명 대표에 쏠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지금 당분간 어찌 할 수도 없어요. 선거는 국민들이 표로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 선택권을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되고 네. 네. 그 지도자 선택권을 폭력으로 그 갈취했기 때문에 5.18이 터진 거예요. 네. 그게 반역이라고요. 크게 보면. 네. 그 아까 댓글 보니까 대법원에서는 양형 못 한다고 하는데 양형 못 하는 게 원칙인데요. 파기 자판이라고 해서 양형도 할 수 있어요. 네. 아주 극히 예외적인데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최근에 근데 그런 보신 일은 적 없을 있나요? 거예요. 못 봤습니다. 못 봤죠. 못 봤고 예. 통계 보니까 파기 자판한 거 2023년에 파기 자판한 거 2419명 피고인 중에서 15명. 근데 이것도 그 유죄 항소심 오류가 너무 명백하고 피고인이 부당하게 유죄를 받은 상황인 경우에 이를 빨리 인권적 그렇죠. 측면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예. 파기 자판하는 거지. 이제 무죄인 경우에 무죄를 유죄로 한 유죄로 건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예.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시나리오를 써보면 이제 무죄로 그냥 상고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될 수도 있고 그냥 가능성만 네, 따져보자면 가능성. 논리적 가능성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나 요즘 말 나오고 있는 파기 자판은 사실 그건 가능성 없다라고 없다, 봐야 이렇게 됩니다. 봐야 유죄 됩니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려면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다시 꼼꼼하게 다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기간에 예, 불가능한 예, 것이다.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합니다. 뭐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뭐 빨리 털고 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희망으로 보이는 그건 분도 뭐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거, 다만 네. 망외 소득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그 전에도 논의를 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재판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제가 아는 형사소송법상 그 불소추 특권의 소추는 네. 기소와 공소유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얘기로 저는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그 이제 좀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신 분이 예.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형사소송법에서 그래서 공소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된다라고는 분명히 학생 때 배웠는데 네. 왜 다른 말씀들을 하시지 하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을 하면서 전원합의체에서 자 네. 불소추 특권에는 공소유지를 포함하니까 더 이상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재판할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는 효과는 있을 수도 있겠다. 그 그 여차하면 정도입니다. 또 예를 들어 네.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 헌재로 또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와서 한참 진행 중이었다가 선거가 딱 되면서 결과가 안 나오면 야 이건 우리 한번 판단 받아보겠다 헌재.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헌재로 가져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뭐 헌재에서 다룰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각하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판결에도 우리나라 헌재 일관된 그 헌재와 대법원 사이에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 넘어서서 이제 조금 쉬운 얘기 한번 좀 가볼까요? 네. 김건희 씨에 관해서 여러 법률적인 지금 네. 공격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김건희 씨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네. 최근에 이제 주변 인물들 다 불러다 조사했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관문 김건희 씨가 남았는데 김건희 씨가 최근에 변호인 선임계 내고 법률 대응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 검찰 관계자가 아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조사할 분량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네. 공천 개입사가 좀 본격화가 될 것 같고 자,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제 건진법사 관련된 지금 보도가 제일 핫한 연이어 뉴스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그제였죠. 그제 JTBC 단독으로 나왔던 통일교의 2인자로 재직하던 인사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줬다. 다이아 이런 목걸이. 의혹을 저희가 제기를 했는데 네. 당사자인 건진은 내가 받긴 했는데 잃어버렸어.
김건희한테 안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죠. 근데 관련해서 제가 사실관계 하나 좀 정정하게 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그 김건희 씨가 맨 처음 나토 순방 갔을 때 찾던 그 반클리프 목걸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어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목걸이가 그 통일교에서 건진한테 건넨 그 목걸이는 아닙니다. 네. 다른 목걸이고 그 목걸이 사진을 보고 논란이 막 있었어요. 저 네. 비싼 목걸이 어디서 났냐 이러니까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이거 빌린 겁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죠. 지인에게 빌렸다. 네, 그랬더니 그 보도를 본 통일교 측의 인사가 빌리지 마십시오. 아이고. 제가 하나 선물로 예, 드리겠습니다. 영부인하나 선물 드려야죠. 라고 해서 네. 새로운 또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가 네. 건네졌다. 요게 사실관계가 맞는 거여서 제가 네. 좀 정정을 하겠고요. 음. 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또 하나 그 작년에 이 건진 집을 은신처를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12월에. 작년에? 네, 12월에 압수수색을 네. 했는데 그 당시에 집에서 현금 뭉치가 나왔어요. 현금 1억 6,500만 원이 나왔는데 네. 그 중에서 5천만 원은 네. 그 비닐로 완전히 밀봉된 신권이었고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렬번호가 다 적혀 있는 이거를 관봉이라고 관봉. 한다면서요. 관봉권, 네. 한국은행의 관봉권인 그 현금 뭉치가 지금 보시는 사진입니다. 이게 네.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린 이런 거 못 만져봤죠.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만질 수가 없죠, 우리는. 개인에게는 안 준대요. 네. 보통 한국은행. 누가 이거 갖고 가는 거예요? 은행, 은행하고. 예, 시중은행에서 네. 보통 받아가고 네. 뭐 특활비 같은 거 이런 걸로 받아간다는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뭐 있어요. 국정원 원래 특활비 이제 이런 건데.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내면 그건 이제 한국은행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뭐 시중은행으로 뿌리고 또 정부 부처에 뭐 일부 가기도 하고 요런 게 이제 관봉권이잖아요. 네. 근데 저게 어떻게 건진 손에 건진은 저걸 바다에서 건진 거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어디 특활비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건진 집에 저게 있지? 대통령 취임 후 3일 후 그러니까 날짜 네. 날짜가 딱 보여주세요. 찍혀 있어. 5월 아, 2022년 5월 네. 13일 대통령 취임 3일 후에 날짜가 적혀 있죠. 예. 저도 오늘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에서 당연히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정부에서 받았건 한국은행이 줬거나 이건데 그렇죠. 둘 중 하나예요. 예? 한국은행에서 건진이 직접 받을 수 있냐? 못 받아요. 개인은 받죠. 못 받아. 못 받죠. 네. 그러면은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예. 딱 건진이 오니까 대우해 준다고 한국은행에서 왔던 관봉권을 가지고 있다가 안 돼. 5천 원 이렇게 내주셨다? 안 돼. 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마지막 남은 가능성은 예. 결국 특정한 정부 기관에서 나온 특활비 아니냐. 그게 이 사람한테 갔고 그 특정한 정부기관 어디 있습니까? 용산에 있나요? 그렇죠. 용산에 있었던. 용산에 예. 있던. 그뭔 대가로 준 걸까 이거는? 근데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기도비라고 하던데. 아 건진법사는 이거 네. 밀봉된 거 돈 뭐야라고 검찰이 물어보니까 기도비로 받은 건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라고 기도비가 맞지 진술했다고 않을까요? 합니다. 무슨 아 진짜 기도비? 그래요? 기도가 뭐 잘 먹힌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이전에 진짜 기도비일 수도 있겠다. 어.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누구냐? 네네. 관봉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대로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이런 이제 돈들이 수상한 돈들이 있는 경우에 검찰에 수사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그리고 네. 이건 관봉은 일련 번호부터 시작해서 네. 입출금 날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금방 확인돼요. 그러면 유통 경로를 네. 관봉의 유통 경로. 당연히 이제 이거 대가가 없을 리는 없는 돈일 테고. 당연하죠. 그럼 이런 정도 한 2억 정도 가까운 확인된 것만 한 1억 6,500 정도 되는 만약에 대가성 어떤 돈이 있다고 하면 이 정도면 뭐 형량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그 뇌물 만약 뇌물 예. 뇌물 네, 특가법이죠. 아, 근데 이게 특가법이죠. 되게 특가법상.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건진이 지금 이제 공천 청탁받은 걸로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청탁한 뭐 지역에 있는 무슨 군수 뭐 지명도 나오던데 그 사람들이 줬다라고 하면 청탁이고 뇌물인데 만약에 이 관봉은 위에서 누군가 하사해 준 거면 줬다. 이거는 뭐예요 혐의가? 그러면 이제 받은 사람도 받은 사람인데 준 사람이 네. 국가 재정을 횡령 횡령. 그다음에 횡령보다 국가 재정을 이렇게 쓸 경우에는 네. 이제 법률 그 죄명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말하자면 예전에 박근혜 때 네. 국정원에서 나라 돈을 박근혜한테 갖다 준 거를 예. 국정원 처벌했던 특활비? 게 네. 그게 이제 횡령보다 훨씬 더 센 예. 나라 돈을 횡령하면 훨씬 더 세지거든요. 그래요?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 횡령보다 예. 훨씬 세집니다. 그럼 그 돈을 갖다 준 사람이 네. 그러니까 처벌을.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뭐 취임 사례금 이런 거였나 봐요. 날짜도 그렇고 또 기도비. 밀봉된 이걸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우리가 국민의 상식에 보면 네.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돈이 이렇게 찍혀서 나온 거는 출처가 뻔한데 네. 이걸 또 어떻게 또 변명을 하려나 참 상식이 통하는 시대는 언제나 올려나 참 그럼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이거 국고 손실, 국고 손실. 국고 손실. 2억을 받았다 쳐요. 2억을 받았어. 2억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금 탈루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탈루인데 뭐라고 이게 모든 뭐라 뭐 소득원을 뭐로 신고를 할 거야. 그러니까 와. 참 이 대통령의 자리가 네. 결국은 이런 돈 거래의 수단밖에 안 된 거 아닌가. 그래서 탄핵 당한 거겠죠 결론적으로는. 네. 네. 그리고 이 건진법사는 사람들이 뭉텅이로 돈을 갖다 주면 그걸 쌀통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쌀통에 돈이 들어갈 정도면 도대체 그리고 우리 현대 뭐 2000년대 이후로는 쌀통에 돈 안 넣지 않아요. 옛날에는 진짜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갖고 냉장고 쌀통 뭐 장판 밑에 베개 밑에 돈을 넣는데 요즘 쌀통에 돈 안 넣지 않아요? 쌀통이 잘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요새 기본적으로 그 요즘 쌀통을 갖고 있지도 않는데 저희 집에도 쌀통이 없는데. 하여튼 좋겠습니다. 예, 누가 건진법. 줬는지 준 네. 목적은 뭔지 이거는 뭐 영뇌물이 뭐예요? 하여튼 뭐 저도 모르겠는데 수사가 네. 좀 필요한 것 네. 같고 아까 네. 제가 들으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받은 게 음. 목걸이를 왜 빌리죠? 목걸이 목걸이? 목걸이 얘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집사람은 예. 목걸이를 누구한테 빌려준 적도 없고 빌린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목걸이를 빌리죠? 왜 상식 밖의 행동을 이렇게 하는지. 돋보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요. 이 자체도 만약에 빌렸다 하더라도 네. 그게 어찌됐든 대통령의 그 영부인 부인으로서 외국에 나가는데 네. 그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가져가면 빌려준 것 자체도 그게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도 목소리를 낼 거 아닙니까? 뭐 변호사님 너무 진지하게 그래요. 접근하지 아, 마시고 그냥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이겠지만 네. 예. 그냥 검소하셨겠죠. 예, 빌린다. 예. 정말 살돈은 없고. 상식- 처음에 해명할 때 외국에서 빌렸다고 했어요. 네. 그랬다가 예. 국내에 있는 지인한테 빌렸다고 했대요. 예. 그러니까 근데 첫 문제 제기는 저거 굉장히 비싼 건데 재산 신고했냐? 없었죠. 로부터 시작된 네, 거예요. 네. 근데 재산 신고에 누락돼 있었거든. 예. 그러니까 빌렸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통일교에서 빌리지 말고 뇌물을 받으시라. 건넸다. 근데 지금 이 목걸이가 어쨌든 네. 통일교 측에서는 줬다 그랬고 건진도 받았는데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이거 좀 우리가 믿기 어렵잖아요. 쌀통부터 잘 뒤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기소하는 기준으로 이 두 부부를 기소하면 한 100건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에서는 건진한테는 분명히 줬고 건진도 그 받은 거 부정하지 않고 받았다 맞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까지 안 갔다는 거잖아요. 건진 주장은. 네. 그걸 이제 상선 차단이라고 하는 건데 말도 안 돼. 윗선으로 더 이상 뭐가 올라가지 않도록 예. 네. 본인 선에서 그 내가 잃어버렸어 아니면 내가 배달 사고를 낸 거야라고 하는데 배달 사고 얘기도 못 하고 잃어버렸다 6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잘 잃어버려지는 물건인가요? 그 검찰에 잘 만약에 모르겠네. 가서 이렇게 진술하면 검찰이 아 그래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유 기억력을 좀 뭐라도 좀 약이라도 좀 드셔야 되겠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함께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보도와 함께 나왔던 것은 이 전직 통일교 2인자가 윤석열 당선인 신분 시절에 1시간 넘는 독대도 하고 통일교 관련된 현안 같은 거, 뭐 부동산 사업 같은 거 이런 거를 논의를 했고 이제 그 얘기를 주변에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건진이 안 주고 중간에 꿀꺽했다면 만날 수 그런 있었겠냐. 자리가 뭐 만들어질 수 있었겠느냐라는 의심도 해볼 수가 있고 그럼 실제로 건네졌다면 그게 지금 아직도 뭐 누구에게 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압수수색 해야 된다니까요. 아, 그 증명을 저는 하려면. 그 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하고 아크로비스타 사저 네. 그 민간인의 집을 빨리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전은 그나마 뭐 군사상의 그 비밀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는 명분이라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 명분이 없거든요. 압수수색하지 네네네. 않은 명분이 없어요. 빨리 압수수색해야죠. 네. 핸드폰, 차량, 아, 그리고 사무실, 예. 집. 삼부토건 그 주가 조작도 사실 지금 저 김건희 씨 빼고 다 기소했잖아요. 그렇죠. 다 기소했는데 네. 이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은 제가 정무회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 있다. 아, 라고 문제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제 네. 금감원에서 조성욱, 이일준, 전현 삼부토건 회장 등 주요 혐의자들 그 검찰에다 고발했고요. 네. 근데 고발을 하면서 네. 이 이종후와 김건희 이 두 사람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확산하고 있어 신속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고발 취지에다가 같이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증거가 금감원이 네. 자기들이 이제 그 취합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능력이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근데 두 사람 빨리 조사하라. 두 사람이 제일 핵심이잖아요. 네, 핵심이죠, 핵심. 하여튼 특히 이종호 씨가 진짜 핵심인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는 어느 정도까지 개입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꽤 이익을 많이 취한 것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 개인이 이익을 취했을 수도 있고 예. 또는 뭐 누군가에게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가를 동원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국가를 동원해서 이익을 보장해줬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뭔가가 또 들어왔겠죠. 그렇죠. 뭐. 그냥 선의로 그렇게 해주지는 않았을 아유.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러실 분들이 아닙니다. 네. 자, 그렇게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지금 네. 수사가 굉장히 지금 눈앞에까지 왔고요. 네, 배우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 지금 두 번째 공판까지 열렸고요. 뭐 이제 재판이 지금 뭐 연말까지 한 20몇 번 남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스케줄이 꽉 차서 이제 진행이 되고 빠르면 내년 초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재판 내용은 여러 가지 쟁점도 다 짚어보고 했고 이제 추가로 사실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또 검찰이 열심히 들여다봐야 할 혐의들이 꽤 있어요. 일단 조국혁신당에서 고발을 한 허위사실 유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체포방해, 직권남용 혐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다 각자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더 쉽게 말하면 형량이 어느 형량 정도 몇 나오나? 년감 정도 되는 사안들인지 네, 네.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란 일단 굉장히 세죠. 무기하고 사형밖에 사형 없어요. 또는 네. 무기징역. 사형 또는 무기죠. 형량을 더하는 게 의미가 없네. 없어요. 네. 그냥 이번에 지금 탈옥 합법적 탈옥 48일째인가 45일째인가 그런데 네. 다시 재구속되면 다시 못 볼 그 가능성이 높아요. 예, 바깥으로 나오기 어려우시다. 그래서 이 구속 취소가 네.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게 뭐냐면 네. 구속 상태였으면 6개월 내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요. 내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뭐 세월로 300 몇 갈수 명을 있다. 증인 신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형평이 안 맞아요. 어떤 범죄 300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재판 종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 1,000명하고 2,000명하고 국민 다 증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5천만 증인 신청.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렇지. 그 당신들이 형사재판에서. TV에서 본 게 사실이 아닐 수도 네, 있어요. 네. 5천만 증인 신청.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구속 취소가 안 됐다면 네. 검찰도 이렇게 많은 조서에 원 진술자를 다 부를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되니까 핵심 수사 기록을 증거로 냈는데 전부 다 부동의한다. 그러면 핵심적인 증거들만 골라서 증인 네. 신청을 하는 거지. 지금 이게 저희가 그 탄핵 심판 때 그 송부받은 서울지검 기록만 6,000페이지예요. 네, 서울지검 기록만. 네. 그게 제가 이 요약한 게 이거라니까. 요약본이 한 권이라니까요. 네. 그런데 이 원 기록들을 전부 다 원 진술자를 부르겠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그 수방사령관의 전속 부관까지 부른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 대위를 이런 어마무시한 재판에 증인으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발상을 그래서 헌재에서도 그 전속 부관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었지만 네. 그분을 패스하고 조성현 그 단장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대령쯤 되면 나와서 외풍 안 받고 진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직권 증인으로 채택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재판부도 그리고 검찰도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세상에 자기 죄를 면하기 위해서 군통수권의 지휘 라인에서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너 그 말했는데 거짓말이지. 아닌데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왜 거짓말해? 너 배우 있지. 이런 식의 신문을 하고 있거든요. 탄핵 때도 그런 신문을 하다가 그 재판관한테 제지를 받았어요. 일반 사건에 그렇게 증인 신문하면 재판장이 가만히 있습니까? 불벼락이 날 겁니다, 아마 변호사. 네. 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청한 사람 중에 제일 약간 좀 뭐야 싶었던 분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거든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어떤 뭐 때문에 증인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한 게 거기 네, 박성재, 이창수, 최재해 해서 다 같이 했죠. 네. 탄핵했던 사람들 예, 탄핵 탄핵했다가 당한, 이제 네. 돌아온 사람들 위주로 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사람들이 증인의 가치가 있냐고요. 아, 전혀 없어요. 네. 이건 뭐냐면 동기를 설명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내란 그 계엄을 네. 선포한 게 이렇게 줄탄핵 야당이 때문이다. 다 탄핵하니까 우리가 계엄한 거 아니야 이유고 하려는 보고 거잖아요. 근데 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 탄핵 결정문에도 있잖아요.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절차상, 형식상, 내용상 요건이 안 되는 계엄을 선포하는 거는 내란 목적이고 이건 네. 안 돼라고 네. 이미 헌재에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예. 또 똑같은 얘기 하는 네.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앞으로 이제 윤석열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수사 지휘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중앙지검에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중앙지검장을 증인으로 이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건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될까요?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앙지검이 어떻게 할지 지기현 판사를 알 수가 없어. 네, 지금 이게 뭐 윤은 아마 헌재에서도 제가 그런 예측을 했는데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 형사 재판도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속셈은 이해가 돼요. 어차피 유죄거든요. 그럼 사형 또는 무기입니다. 한 번 깎아도 20년 이상이 나올 거예요. 네. 이 양반은 사면밖에는 이 살아날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정치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지지해주는 정치 세력이 온전하고 있어야 사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면 안 될. 예,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국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현역 군인들이 대거 법정으로 불려 나와서 예. 진실을 얘기하고도 거짓말했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고요. 뭐 배우가 있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럼 군의 사기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차기 군 통수권자는 또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본인만 생각하는 네.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하도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입니다. 네. 이건 손가락으로 가리는 거예요. 손가락. 예, 자기도 못 가려 자기도. 지금 증인이 어디 한두 명이냐고요. 네. 그 수사 기록에 보면은 모든 군인들이 다 부글부글해요. 그 심지어 어떤 증인은 이런 말도 했어요. 군인은 자기가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그 숱한 훈련을 받고 이렇게 내 생명을 바쳐서 다 최선을 다해 왔는데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축 처진 어깨를 늘어뜨리면서 걸어가는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슬펐다. 네, 이런 네, 진술도 있어요. 이런 절절한 진술들이 곳곳에 배어 있는데 네. 누구를 불러서 어떤 진술을 받아서 무죄를 받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이제 네. 이 두 부부는 이제 앞길이 재판받을 일이 앞길이 구말리예요. 8만 대장경 첫 페이지도 아직 안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둘 다 지금 재판받을 게 많은 거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부터 재판을 해야 될까? 뭐부터 네. 수사를 해야 될까? 1번은 시효 우선설. 시효가 짧게 남은 거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아주 뭐 이런 건가? 전통의 도이치모터스. 예, 예, 예. 요거 이제 2달 남았냐, 1년 2개월 남았냐. 요런 이제 쟁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공천 개입 이런 것도 선거 관련되니까 예, 예.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공천 개입 등 네. 공직선거법. 예. 요거는 이제 2달간 진행이 됐다가 대통령 당선되고 2달간 나머지 이제 그 정지가 됐다가 정지가 됐다가 다시 이제 4월 4일 이후로 진행이 됐으니까 공소시효 같은 게. 예, 공소시효가 네. 한 석 달 반 남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효 우선설 네. 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죄 우선설 무거운 거부터. 무거운 거부터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내란부터. 체포방 내란은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특수공무집행방해 총 들고 특수공무집행 방해했던 거 이건 굉장히 중대한 범죄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선도 우선설 새로 목걸이부터 나온 거? 찾자. 아. 관봉부터 하자. 아. 아. 그다음에 이제 우선, 중죄우선, 예. 신선도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기괴함 우선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계하면 뭐예요? 자기 집 앞으로 고속도로를 꺾는 기괴한 짓을 아. 누가 한 거냐? 도저히 이거 상상하기 어려워. 상상하기 어려워. 아, 이런 거부터 한번 해보자. 네. 아. 근데 저는 뭐 법률가로서는 시효 우선설. 또 최대한 이 죄를 받아야 되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빠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시효부터 하려면 일단은 선거 관련된 거 요거랑 선거하고 전통의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그게 굉장히 지금 시급하다. 시급하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좀 세게 나면 어느 정도 보세요? 한 저는 그거 사실 뭐 수익에 네.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 5년 이상 나와야 되는 범죄로 보는데 도이치 5년 네. 공천 개입. 공천 개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요건 한 1년 6개월쯤 쓸까요? 어차피 나중에 어차피 뭐 다 합쳐지면 몰라. 예, 나 모르는데
2년 가겠습니다. 2년 그러면. 2년. 네. 그다음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이것도 아 센것 이건 같아요. 세요. 이건 굉장히 셉니다. 예. 거의 뭐 7년에서 10년 7년에서 사이. 10년 갑니다. 네. 그다음에 내란 요거는 이거 내란으로 그것 그냥 때문에 끝났어. 모든 게- 무기인데 그래도 아까 뭐 한번 뭐 감형 정도 되면 한 20년 20년? 정도 얘기하시니까 네. 좀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근데 감형의 요소가 별로 없어요. 아, 본인이 참작의 소지가 반성하지 없다. 않잖아. 반성하지 네. 않고 있고 그다음에 위험성도 네. 그 정치적인 투쟁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선관위를 말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판사가 제대로 본다면 뭐 상당히 위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20년, 7년, 3년, 2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20년, 7년, 3년, 32년 이렇게 해야 아니면 20년 안에 그냥 다 들어가니까 20년 살고 나와라 이렇게 해요. 병합심리에서 판결을 하면 네. 이제 다 흡수되는데요. 그래서 제일 센 죄로 흡수됩니다. 예, 본인을 위해서도 또 국정을 위해서도 특검이 빨리 발족이 돼서 이 모든 범죄를 네. 한꺼번에 다 수사하고 기소해서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않냐. 본인들한테도 그게 본인한테도 좋을 그게 겁니다. 낫고요. 근데 저는 상상을 해보면 네. 무기나 사형인데 내란죄가 네. 외환 유치 혐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감형을 하려고 하면 감형 가능성이 있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감형을 하려고 하면 반성도 안 하죠. 그다음에 솔직하게 뭐 인정도 안 하죠. 이러니까 인정 안 하니까 반성도 안 하지. 근데 만약 어떤 판사가 이거를 좀 감형해서 한 20년이나 25년을 주려고 하면 네. 딱 하나 쓸 수 있는 논리가 이것밖에 없어. 재범 가능성이 없다. 아, 저는 저기 제가 그렇게 판사- 쓰면 너무 예, 웃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판사라면 네. 그 노태우 전두환에 대한 형량이 좀 찜찜할 것 같다. 어. 그때 그 정도 형을 줬는데 비교해 보면 아. 근데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또 이 헌법 유린의 그 태도가 반복적이에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네. 뭔가 역사의 이 단죄의 역사를 분명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칼을 썼다고 살인이 아니냐, 칼을 썼다고 다 살인이냐고 말했다. 이것도 있잖아요. 정말 그 의식 구조가 너무 황당한 게 본인도 칼을 쓴 건 인정하나 봐요. 네, 칼을 쓴 건 인정하나 봐요. 네. 자, 부엌 칼은 요리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 부엌 칼 들고 이미 이 대로로 나와서 휘젓기 시작하면 그건 중대범죄예요. 부엌 칼은 용도가 요리하기, 가족을 위해서 요리하는 게 부엌 칼의 용도라고요. 계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군정을 실시하는 게 계엄이에요. 네. 갑자기 냉정히 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싫다고 지금 내지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거에서 졌다고 못 받아들이고 헌재 결정문에 돼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정해준 이 정치 지형을 함부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걸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선거 자체가 잘못됐대네. 마치 무슨 고려에서 신돌의 아들이라고 누구를 죽이듯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다가 민주정의 기본 질서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네.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후대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법으로서 네, 제가 판사라면 네. 무기 줄 것 같아요. 무기. 네, 사형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어찌됐든 사람이 살상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네. 사형으로까지 논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본다면 무기 그리고 반성하지 않고 네. 이 반헌법적 행동이 앞으로 지금까지 미쳤던 악영향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칠 악영향도 되게 큽니다. 어떤 분이 지금 문명 파괴 세력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윤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 내에 네. 문명 파괴 세력이 만들어졌다. 이 문명 파괴 세력을 파괴하려면 그 우두머리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엄벌? 눈물이 쏙 빠지게 엄벌에 쳐야 됩니다. 네, 아마 네, 네. 무기쯤 때려야 그나마 일말의 반성의 기미가 2심에 가서는 좀 있으려나? 지금 태도로는 정말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피고인은 저는 없었다고 봐요. 예. 맞아요.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잔인하고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대략 무기,
무기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네네 결론 그렇게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본인 재판도 많이 나가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맡고 계시는 박정훈 대령 그 2심에서 그것도 증인 신청으로 윤 전 대통령을 하셨더라고요. 네, 당연히 받아들여지면 거기도 나와야 될 것 같고. 1심에서 우리가 증인 신청을 네. 했어야 되는데 네. 뭐 현직 대통령이라 못하고 그냥 간단한 사실 조회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네. 회신을 안 국가안보인데, 했다고. 예, 아니 차라리 회신을 안 했으면 예의라도 갖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 회신을 했어요? 회신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라 답을 안 하겠대요. 아니 자기가 회의석상에 화낸 게 국가 화냈는지 안보예요? 안 됐는지가 국가 안보예요? 참 정말 이 사건의 그게 출발에 그의 경로 그렇죠. 때문이었다는 그게 취지로 신청을 하신 지금 거죠. 생각해 보면 네. 계엄을 염두에 둔 사람이니까 야, 그 너희들 애써봐야 필요 없어. 몇 달 후면 내가 다 때려 엎어버릴 테니까 힘쓰지 마라. 이런 오만바 불손의 표현이었던 거죠. 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섬뜩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말을 재판에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부도 어찌됐든 재판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알려고 그래? 국가안보야? 이렇게 답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그때는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엄 사태 이후에는 그래서 다- 그랬구나. 다- 이런 생각이 이제 다 드신다는 계획이 거죠? 있었던 거예요 본인한테는. 네. 그 흉계죠 흉계. 네, 예. 박정훈 전 대령 지금 1심에서는 무죄 그리고 2심에서도 당연히 무죄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 재판은 이제 2심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 목소리를 듣고 하면서 두 분 건강 좀 잘 챙기셔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고 네. 예, 앞에 있는 저 알부민 하나씩 드시면 그나마 조금 몸이 좋아지실 거예요. 알부민 2000 울트라 맥스입니다. 네. 시작할 때 드리고 싶었으나 제가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 신장식 의원님. 네네. 그래서 좀 중간에 먹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힘을 좀 내려고 힘이 좀 나네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네, 요거는 2박스 사심 1박스를 더 드린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장르만 쇼핑몰 아래 링크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법적인 이슈들이 워낙 요즘 많다 보니까 또 법률가이시기도 하고 또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기도 해서 한번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 닿으면 모셔서 이 비슷한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정치용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